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삶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따뜻했던 한 계절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 45세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시댁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친정어머니 이상으로 각별하신 분이셨죠. 그분은 남편의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시면서도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환갑이 훌쩍 넘으셨지만 아직도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시며 당신만의 삶을 꾸려가시는 강인한 분입니다. 그런 시어머니께서 어느 봄날 아침 갑자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적지도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신 채 말입니다. 그날의 외출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뒤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0년 넘게 제가 알고 있던 제 자신이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평생 그리워했지만 이름조차 몰랐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조각 사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아침, 막내 준서의 유치원 입학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서의 옷을 챙기고 도시락을 싸고 머리를 빗겨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첫째 수아는 벌써 중학생이 되어 혼자서도 척척 등교 준비를 하지만 7살 준서는 아직 엄마 손이 많이 가는 나이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 반. 이렇게 이른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서 입학식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다, 지영아. 오늘 나랑 같이 좀 갈 데가 있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언제나 환하게 웃으시던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계신 모습이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준서 입학식은 어떡하고요? 입학식은 아빠가 데려다 주면 되잖니. 이게 더 중요한 일이야. 나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곡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준서 입학식을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의아해했지만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항상 효도하고 싶어 했던 남편이었기에 어머니께서 저를 필요로 하신다는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요즘 맡고 있는 환자분이 계시거든. 참 이상하게도 너랑 너무 닮으셨어. 저랑요. 응. 나도 처음엔 그냥 우연이려니 했는데 며칠 전에 환자분께서 나보고 며느리 사진 좀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보여드렸더니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한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그보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간병 일을 해오셨기에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셨을 텐데 이렇게까지 동요하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무슨 병원에 계세요? 강남에 있는 한빛병원이야.
VVP 병동인데 거긴 보안이 아주 철저한 곳이거든. 일반인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 VVP 병동이요. 응. 아주 특별한 환자들만 있는 곳이야. 재벌이나 정치인, 유명 인사들. 그분도 그런 분이시고. 차는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는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련, 개나리, 벚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45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고급스러운 외관의 병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한빛병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립병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원 출입구로 저를 안내하셨고 여러 보안 절차를 거쳐 우리는 10층에 있는 VVP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일반 병동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복도 곳곳에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맨 끝에 있는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1001호. 문패에는 아무런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노크를 하셨습니다. 회장님, 환관병인입니다. 말씀드린 제 며느리를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시게. 문 안쪽에서 낮고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든 분의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고 저를 먼저 들여보내셨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침대 곁 소파에 한 남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백발이 성성하셨지만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눈, 그 눈빛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다고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본 적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봐도 이분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회장이라 불린 남자분도 저를 보더니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물컵이 그분의 떨림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그분은 말을 시작했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회장님,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달려가셨습니다. 저도 정신을 차리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자 곧 2명의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병실 한쪽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동요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나 담당 의사가 왔다 갔고 회장님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시적인 쇼크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병실 밖 라운지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세요? 왜 저를 보고 저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몰라, 지영아. 정말 모르겠어. 다만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있으셨나 봐. 우리는 1시간 정도 라운지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그 회장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회장님은 석 달 전부터 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고 했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담 간병인으로 배정된 것이 2달 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느낌이 남달랐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VVP 병동의 환자들은 무뚝뚝하거나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달랐다고요. 조용하고 점잖으셨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셨다고 합니다. 면회객도 거의 없었답니다. 가끔 비서 한 분이 서류를 가지고 오는 것이 전부였다고요. 회장님은 말수가 적으셨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유독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식사 시간이었답니다. 병원식으로 나온 과일 중에 사과가 있었는데 회장님께서 사과만 남기신 거예요. 회장님, 사과는 안 드시나요? 시어머니께서 물으셨답니다. 사과의 풋내가 싫어서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 그분이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셨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사과의 풋내를 싫어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사과를 먹을 수는 있지만 깎은 직후에 그 특유의 향이 싫어서 항상 한참 뒤에 먹곤 했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도 똑같아요. 사과 풋내를 못 견뎌해요. 시어머니의 말에 회장님이 고개를 드셨답니다. 그래요. 신기하네요. 나랑 같은 사람이 있다니. 그때부터였답니다. 회장님께서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들 이야기를 물으시기 시작한 것이 몇 명이나 되냐, 어떤 사람들이냐, 특히 둘째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답니다.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라고, 2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남편과도 금슬이 좋다고. 그러자 회장님께서 사진을 보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께서 저희 가족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회장님께서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셨답니다. 손이 떨리셨고 눈가가 붉어지셨다고 합니다. 이분을 꼭 만나고 싶소.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오.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이유를 여쭤보셨지만 회장님은 그저 꼭 만나야 할 것 같다고만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오늘 아침 저를 데리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저에 대해 그렇게까지 알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저를 보시고 그렇게 놀라신 걸까요?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안정을 되찾으셨고 다시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니만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10분쯤 지나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지영아, 들어가 봐. 회장님께서 너랑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으시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반쯤 기댄 자세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까보다는 안색이 좀 나아 보이셨습니다. 앉으시게. 그분이 침대의 옆 의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고 계셨고 저는 손을 꼭 쥔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좀 들어보시겠소.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눈물. 그것은 단순히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 후회,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까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하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회장님께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지영이라고 들었소. 맞소. 네, 이지영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올해 45입니다. 45. 회장님은 그 말을 되뇌셨습니다. 그렇다면 80년생이군요. 네. 어떻게 아세요? 그냥.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치매가 심하셔서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이봉수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사셨어요. 어머니는요? 송연주입니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제과점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회장님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물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송연주. 송연주라고 했소. 회장님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네, 그게 어머니 이름이에요. 혹시 아세요? 회장님은 대답 대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주셨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회장님께서 손을 내리셨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소.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아주 슬픈 이야기요. 회장님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30년 전의 봄, 그때가 80년 봄이었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시 30대 중반의 젊은 기업인이셨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중견기업을 키우느라 밤낮으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사업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이었다고요. 어느 봄날 오후 회의가 일찍 끝나서 회사 근처를 산책하다가 작은 제과점에 들어가셨답니다. 빵을 좋아하신 것은 아니지만 피곤한 몸에 달콤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과점 안은 갓 구운 빵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카운터 뒤에서 한 여자가 웃으며 나왔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수수했지만 웃는 얼굴이 봄꽃처럼 화사했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회장님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고 합니다. 20대를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답니다. 크림빵 하나 주시오. 네, 잠시만요. 여자는 집게로 빵을 집어 봉투에 담았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회장님은 그 모습을 넋 놓고 바라보셨답니다. 2,000원입니다. 돈을 건네받은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회장님은 그날 이후 매일 그 제과점에 들르셨답니다. 처음에는 빵을 사러 가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회장님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거셨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저요. 송연주라고 해요. 연주.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여기서 오래 일하셨소. 한 5년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여기서 일했거든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답니다. 회장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셨답니다. 그냥 회사원이라고만 했답니다. 송연주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은 매일 제과점에 들렀고 송연주와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제과점이 한산한 오후 시간에는 차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답니다. 송연주는 가난한 집안의 외동딸이었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송연주는 서울로 올라와 일하며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늘 밝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송연주에게 점점 빠져들었답니다. 40년 가까이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회장님은 알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 회장님은 용기를 내어 고백하셨답니다. 연주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송연주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사실 저도 마음이 있었어요. 그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집안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명문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이미 재벌가의 딸과 선을 보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회장님은 그 사실을 송연주에게 숨겼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송연주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송연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은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 송연주와의 결혼을 허락받기로 했습니다. 신분 차이가 있지만 진심을 다해 설득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버지는 경로하셨답니다. 제과점 직원과 결혼하겠다니 말이 되느냐고 집안의 체면을 생각하라고 호통치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이미 약속된 선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상대 집안은 어떻게 하느냐고. 회장님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회장님은 무너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죄책감, 그리고 회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모든 것이 짓눌렀습니다. 결국 회장님은 송연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송연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물었답니다. 저 때문이죠. 제가 당신 신분에 맞지 않아서요. 회장님은 부인했지만 송연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누구인지, 어떤 집안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답니다. 괜찮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송연주는 슬프게 웃었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이 눈을 떴을 때 송연주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짧은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답니다. 행복하세요. 저를 잊어주세요. 회장님은 그 후 다시는 송연주를 찾지 않으셨답니다. 아니,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송연주는 제과점도 그만두고 연락처도 바꾸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장님은 집안의 뜻에
따라 재벌가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아이도 갖지 않았습니다. 부인도 회장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따로 생활했습니다. 10년 전 부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님은 사업에만 전념했습니다. 회사는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회장님은 재계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송연주가 떠나간 그 자리,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가을, 회장님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1년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회장님은 송연주를 찾으려 했습니다. 비서를 시켜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송연주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고 3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를 만났고 우연히 사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며느리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사과 풋내를 싫어한다는 것, 45이라는 나이, 그리고 사진 속 얼굴. 회장님은 직감했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송연주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꼭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보는 순간 확신했답니다. 제 얼굴이 젊은 시절 송연주와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어머니 송연주는 내가 사랑했던 여자요.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었소. 회장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아버지 이봉수와 결혼하셨고 저는 그 두 분의 딸이었습니다. 탯줄을 자르는 사진도 있었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아버지 이봉수의 딸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확실해요. 병원 기록도 있고요. 그렇겠지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연주가 나와 헤어진 후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은 알고 있소. 그리고 딸을 낳았다는 것도. 그럼 제가 왜요? 왜 저를 만나고 싶으셨어요? 회장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보니 연주가 보여서요. 그리고 정말 만약에 당신이 나와 연주 사이의 아이라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소. 물론 그럴 리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제 출생신고서를 봤어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직접 신고하셨대요. 그렇겠지요. 회장님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나도 그저 죽기 전에 연주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을 보고 싶었던 것뿐이요. 미안하오. 당신을 혼란스럽게 해서.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와 회장님, 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저는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저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했고 저를 낳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20살 때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기억이 점점 나빠지셨죠.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지만 저를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가끔 찾아뵈어도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십니다.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부모님의 오래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물건들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일기장들. 대부분은 결혼 후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녹슬어서 쉽게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 몇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과점 앞치마를 입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혹시 회장님이 아닐까?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너무 오래되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끝날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신분의 차이, 집안의 반대, 모든 것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대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렵니다. 그대는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위안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연주로부터.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이, 사랑이,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비밀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어머니의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돌리셨지만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영이에요. 누구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제발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눈에 초점이 생겼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돌아오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영아.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미안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너는 내 아빠 딸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끊어지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너를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떠난 뒤였어.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알려줄 수도 없었어. 내 아빠 이봉수는 그때 엄마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어. 엄마의 사정을 알고도 결혼해 주셨고 너를 자기 딸로 키워주셨어. 진짜 아빠보다 더 잘해 주셨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엄마는 평생 그 사람을 사랑했어. 미안해, 지영아. 내가 알 권리가 있는데 평생 숨기고 살았어. 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멍한 표정이 되셨습니다. 잠깐의 정신이 돌아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이봉수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이, 그분이 제 진짜 아버지일까요?
봄의 끝에서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왜 다시 왔소?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회장님께 건넸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으셨습니다. 읽는 동안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연주. 회장님은 편지를 꼭 쥐셨습니다. 연주가 이런 편지를. 그리고 어제 어머니를 만났어요. 잠깐 정신이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봉수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고.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회장님과 헤어진 후 몸속에 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혼자 낳기로 결심하셨대요. 그때 이봉수 아버지가 어머니를 좋아하고 계셨고 모든 사정을 알고도 결혼해 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자기 딸로 신고하셨고 평생 친딸처럼 키워주신 거예요. 회장님은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럴 수가. 내가 몰랐던 사이에. 저는 회장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회장님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우셨습니다. 70평생 처음 만난 딸을 안고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45년 만에 만난 친아버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우리는 겨우 마음을 진정했습니다. 연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소. 혼자서 당신을 낳고 키우고, 그것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어머니로 살면서. 이봉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제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절 낳아주신 분이고, 한 분은 절 키워주신 분이에요. 고맙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소. 회장님은, 아니 아버지는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 송연주와의 추억들, 사랑했던 순간들, 헤어져야 했던 아픔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사과 풋내를 싫어하는 것 말고 또 닮은 게 있느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있다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것, 아침형 인간인 것,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것. 아버지도 웃으셨습니다. 모두 나와 똑같구나.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모든 사정을 아시게 되었고, 오히려 더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딸을 만났으니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내 손자 손녀들을 보고 싶은데 데려올 수 있겠느냐고. 저는 흔쾌히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중학생인 수아와 이제 겨우 유치원생이 된 준서를 보시고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아이들도 처음 보는 할아버지에게 금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4월 말이었습니다. 봄꽃이 지고 초록잎이 무성해지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으셨지만 말씀하시기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영아.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죽기 전에 너를 만나게 해줘서.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연주에게 전해다오.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네, 전할게요. 너는 참 좋은 딸이야. 연주의 딸답게 강하고 따뜻하고. 아버지의 손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아버지, 사과꽃.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과꽃 향기가 난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가족장으로 모셨습니다. 재계의 거물이었지만 마지막은 가족들만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유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 다만 저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 송연주의 사진과 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영에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를 딸로 둘 수 있어서 행복했다. 내 어머니 연주를 만났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고, 너를 만난 것은 신이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이봉수라는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너를 보며 나는 안심할 수 있었다. 사과꽃이 필 때마다 우리를 기억해다오.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는 이제 1년에 2번 성묘를 갑니다. 봄에는 아버지 회장님의 묘에, 가을에는 아버지 이봉수의 묘에. 두 분 모두 제 아버지시니까요. 어머니는 여전히 요양원에 계십니다. 더 이상 저를 알아보지는 못하시지만 가끔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랑했던 두 남자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이라고. 당신이 간병인으로 그 병실에 배정되지 않았다면, 그 환자분과 사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제가 회장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맞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우연이 겹쳐 우리는 만났습니다. 너무 늦게 만났지만 그래도 만났습니다. 요즘 저는 사과를 즐겨 먹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싫어하던 풋내가 이제는 그립습니다. 사과를 깎을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제과점에서 일하시며 젊은 날의 사랑을 키워가시던 그 봄날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안아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꼭 전하세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흘러가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창밖에서 바람이 붑니다. 어디선가 사과꽃 향기가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남겨주신 그 향기, 사랑의 향기입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린 제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